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자백과 이대성입니다. 제가 몇일 전부터 로버트 그린의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책처럼 보통 책을 읽으면 그 저자 지식폭과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짜임새가 있어 짜임새 있게 또 맞춰져 있고 트러스 구조물처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글자들이. 그래서 한 단어라도 빠뜨리고 읽으면 뜻이 잘 통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저자가 말하는 저자가 의도하고 저자가 주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세상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유혹의 기술로 통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목을 받고 싶고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게 권력이라는 것이죠. 니체가 말했죠.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저자는 반드시 꼭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혹의 기술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빽빽합니다. 빽빽하니. 제가 이걸 왜 읽어주지 그러면 거의 6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또한 큰 사이즈의 판형이라 책 자체가 크고 무겁고 게다가 본문 페이지가 태평양처럼 넓고 게다가 양쪽에 참고 문구 같은 걸 배치해서 시선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압축한 머릿말을 정말 머릿말 읽어보면 이 책 한 권을 거의 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머릿말을 1부, 2부로 나누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와 통찰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몇천 년 전만 해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수단은 물리적인 폭력과 잔인한 힘이었다. 교활한 책략은 필요치 않았다. 왕이나 황제가 되려면 무자비한 것만이었다. 단지 선택된 소수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체제에서는 다른 누구보다 또 여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여성들은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남성과 경쟁할 방법이 없었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무기도 없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적 욕구였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이용해 다소나마 그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성관계를 맺고 나면 주도권은 다시 남성에게 돌아갔다.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성은 다른 여성을 찾든지 무력을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결국 여성의 주도권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연약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와 같은 현실 상황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성들 가운데는 드물게 권력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 여성들은 기지와 책략을 발휘해 그러한 구조적 조건을 극복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의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위대한 유혹의 여신 클레오파트라. 예를 들면 구약 성서의 밧세바, 트로이의 헬레네, 중국의 서시가 그런 여성이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클레오파트라이다. 하나같이 유혹의 명수였던 이들은 매혹적인 외모와 화장술, 장신구 등을 이용해 마치 여신이 하강한 듯한 아름다운 자태로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속살을 살짝 내비치며 고혹적인 매력을 풍겼던 이들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상상력을 자극했으며 단순한 섹스 이상의 것, 즉 환상의 여인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깨웠다. 이들은 일단 남성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고 나면 전쟁과 정치라는 남성의 세계로부터 그들을 끌어내어 환락과 쾌락과 관능이라는 여성의 세계에서 삶을 소일하게 만들었다. 또한 이들은 남성들을 타락시켰으며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우스 케이사르를 데리고 나일강을 여행했던 것처럼 종종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남자들은 차츰 여인들이 발산하는 세련된 관능의 기쁨에 넋이 나가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 여인들은 예외 없이 차갑고 무관심하게 돌변해
사랑에 빠진 남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 많은 쾌락을 원하는 순간 남자는 갑자기 여인의 사랑이 거두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남자들은 전에 맛보았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다가 점차 이성을 잃고 연약한 존재로 변해갔다. 정치,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닌 남성들, 즉 다윗 왕, 트로이의 파리스, 율리우스 케이사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부차와 같은 남성들도 결국에는 여성의 노예로 전락했다. 이 여인들은 세련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켜 남성의 폭력과 잔인성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유혹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과 같은 것이었다. 유혹의 본질은 남성을 사로잡아 성적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희망과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었다. 유혹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인 힘을 행사했다. 이런 점에서 유혹은 강제적이지 않고 간접적이며 교묘한 성격을 띠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혹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은 마치 적군을 괴멸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세우는 장수처럼 치밀한 계산 아래 행동했다. 사실 초기 기록들을 보면 유혹을 전쟁에 빗대어 표현한 사례들이 많다. 유혹은 마치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았다. 클레오파트라의 경우 유혹은 국가의 경계해야 하는 수단이었다. 여성 유혹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섹스의 상대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권력자였다. 남성들은 대개 유혹의 기술과 같은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오비디우스 같은 로마 시인이나 중세 서정 시인들의 경우는 예외이다.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겼다. 남성들은 섹스를 거절하는 젊은 여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혹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돈 후안의 전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남성들이나 프랑스 팽겔레 공작 같은 남성 유혹자들은 전통적으로 여성 유혹자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심지어 여성처럼 교태를 부렸다. 그들의 모습은 종종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이들은 여성들이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유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흔히 여성의 경우에는 애모를, 남성의 경우에는 언어를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때로 성의 구별 없이 이 두 가지 유혹의 수단을 모두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카사노바의 경우에는 눈부신 옷차림으로 여성의 넋을 빼앗았으며 니농 드 랑클로의 경우에는 말로 남성들을 유혹했다. 남성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유혹의 기술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인 목적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관료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졌다. 그들은 심리적인 술수, 부드러운 말, 아첨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지배자와 정적들을 유혹하여 권력을 잡았다. 사회가 차츰 민주화되면서 배우들과 멋쟁이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유혹의 기술을 사용해 청중을 사로잡는 한편 사회적인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해 갔다. 19세기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나폴레옹 같은 정치가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유혹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웅변술로 사람들을 유혹했으며 휘황찬란한 무대, 극장과 같은 분위기, 고혹적인 외모 등 과거의 여성들이 사용했던 유혹의 방법들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카리스마의 본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유혹의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용된다. 그들은 대중을 유혹함으로써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막강한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유혹의 기술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은 무력을 비롯한 여타의 잔인한 방법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회 전 분야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교묘하고 부드럽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주변에서 여성적 요소와 남성적 요소를 혼합한 유혹의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광고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해야만 효과를 거둔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유혹의 목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유혹의 목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어떤 정치 캠페인도 유혹을 배제하고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존 F
존 F 케네디 이후 정치인들은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태도로서 어느 정도 카리스마를 지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 산업은 유혹의 능력을 갖춘 스타 군단을 비롯해 수많은 성적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사람들은 누구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정도와 규모는 다르더라도 유혹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유혹은 결코 물리적인 힘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혹은 쾌락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며 욕망을 자극하고 혼돈을 조성하며 심리적인 굴복을 얻어낸다. 오늘날에도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여전히 이력을 떨치고 있는 셈이다. 유혹은 권력을 향한 욕망의 표현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 바꾸고 말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 반면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질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우리는 마치 마법에 사로잡힌 듯이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온 마음을 가득 채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변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채 마치 바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끔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에 굴복하게 되고 오로지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유혹은 엄청난 힘을 갖는다. 유혹자들은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과정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정통하다. 그들은 사람을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기술을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또한 연습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최초의 여성 유혹자들도 단지 상대방의 욕정을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감정적이게 되고 유순한 양처럼 변해 쉽게 유용당한다. 나쁜 일에 꼬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욕에 빠진 사람은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은 일단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나면 상대방을 쉽게 저버릴 수 있다. 하지만 유혹자들은 온갖 매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을 천천히 사랑의 노예로 전락시킨다.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가 뒤따르더라도 더욱더 깊이 빠져들 뿐 결코 헤어나지 못한다. 성적 유혹이든 사회적 유혹이든 아니면 정치적 유혹이든 모든 유혹은 마치 마법을 걸기라도 하듯 상대방에게 꼼짝없이 사랑의 감정을 갖게 만든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기꺼이 자신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악하고 추하다는 이유로 유혹의 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유혹은 현실적인 권력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의 힘에 더욱 매료될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우리의 행동, 몸짓, 말을 비롯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인가 강한 힘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이 현실로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는 그럴수록 점점 유혹의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사회관계나 직장에서나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평상시보다 훨씬 매혹적인 모습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순간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 반해 끌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런 일은 잠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한다.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매력적이지 않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한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유혹은 곧 권력이다. 권력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을 얻으려면 반드시 유혹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유혹하고 싶은 욕망을 누르는 것은 일종의 히스테리이다. 그것은 오히려 유혹의 힘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한 욕망은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질 뿐이다. 언젠가 그 욕망은 거죽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 유혹자는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유혹자는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성격을 갑작스레 바뀐다고 해서
또는 외모를 몽땅 뜯어고쳐 미나 미녀가 된다고 해서 유혹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유혹의 힘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심리 게임을 펼쳐나가는 능력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그 게임에 정통하기만 하면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세상을 다르게 즉 유혹자의 눈으로 보면 된다. 유혹자에게는 유혹하고 싶은 상황과 유혹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혹자는 모든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유혹자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유혹의 힘을 모든 사회관계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성적인 요인을 표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유혹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속신을 빤히 꿰뚫어보는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유유자적하게 행동한다. 유혹하고 싶은 순간과 유혹하고 싶지 않는 순간을 구별해서 행동하려면 늘 긴장해야 한다. 그럴수록 보통 사람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만남 후 배후에는 대부분 에로틱한 욕망과 사랑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혹의 기술을 침대에서만 발휘하려 하지 말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항상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유혹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갖게 된다. 유혹의 기술을 침대에서만 발휘하려 하지 말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발산하도록 하라.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항상 강력한 유혹의 힘을 가질 수 있고 유혹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노하우를 갖게 된다. 사회적인 유혹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일단 한번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결 쉬워진다. 그러고 나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연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유혹자는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유혹자는 삶을 전사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공략을 기다리는 높은 성처럼 여긴다. 유혹은 일종의 침투 과정이다. 유혹자는 먼저 목표로 삼은 사람의 마음을 공략한다. 목표로 삼은 사람의 마음을 공략한다. 일단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유혹자를 매력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온갖 공상에 잠긴다. 결국 그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육체적으로 굴복하게 된다. 유혹자는 즉석에서 한 번에 상대방을 공략하려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기지도 않는다. 마치 유능한 장수처럼 유혹자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목표물의 약점을 파악해 공격을 시도한다. 유혹자는 즉석에서 한 번에 상대방을 공략하려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우연에 맡기지도 않는다. 마치 유능한 장수처럼 유혹자는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목표물의 약점을 파악해 공격을 시도한다. 다음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